차는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의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먼저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쓰면 아십니까? 글쎄, 저는 우리 절집이 극락이다. 잘 됐다라기보다도 그냥 평균보다 조금 높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단물을 빨아보겠다 이런 정신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님. 스님 욕심이 과하십니다. 주변에서 너무 재밌었다고 아주 화제였습니다, 화제. 선생님, 저희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또는 불자들이 알면서도 불교를 알면서도 좀 모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인데 스님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요? 또 제가요? 쌤, 무슨 말만 하면 다 저한테. 삼국유사에 보면 백률사조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곳을 다시 좀 다스려서 균형을 맞춘다. 그게 비보사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직 밥 덜 됐어요. 밥 안 됐어? 그래서 네. 못한 치면서 시간 때우는 거다. 오늘 제 옆에 어메이징한 패널을 모셨는데요. 박사학위가 무려 6개. 와, 대박. 참고로 저는 박사학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불교 지성계의 대표주자, 한국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 엘리트 자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근데 제가 무슨 지성하고는 좀 먼데요. 제가 말 자체가 멘트가 워낙 싸서 우리는 좀 저렴한 멘트. 그래서 사실 예전만 같아도 저같이 말하는 스타일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어른스님들이 저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개인 SNS가 많이 되면서 사실 약간 개성 있게 말하는 제가 스스로 윤색해서 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님. 말을 막 하는 스님, 하지만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스님. 그게 바로 또 우리 자연 스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포장해서, 포장해서. 뒤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스님, 어쨌거나 오늘 또 출가 열반제의 특집으로 스님과 제가 이렇게 또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스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어저께 잠을 못 잤었어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갱년기라서. 아유, 아직도 뭐, 한창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갱년기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기 절이라서 그래요. 자, 스님, 이제 우리가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또 이제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 또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있잖아요, 스님. 그래서 4대 명절하면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출가하신 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하신 날, 그 다음에 이제 열반하신 열반제일이 있는데요. 특별히 부처님께서 이 출가하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부처님 출가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실 출가를 우리 같은 경우는 자꾸 출가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서양에서는 위대한 포기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오늘날 시점에서는 가장 이 출가라고 하는 단어가 멋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구속을 벗어난 자유,
그런 정도를 생각하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요즘 그 어른들이 보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나는 자연인이다. 저희 아버지가 좋았어요. 그게 처음에 그런 프로를 기획했을 때 저게 되겠나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나름 지지층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갈망이 아닐까? 그래서 구속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양면성과 같은 거고, 그리고 지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출가야말로 또 다른 로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성 불교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로 출가를 하셔서 그걸 버리고 출가를 하셔서 그때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당시 지금하고 저는 시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상의 물질이 충족된 상황에서 그 상업 시대가 열리면서, 도시국가 시대가 열리면서, 그리고 진짜 들불 번지듯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탁 건드리기만 하면 전부 출가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혼자 살고 다 자신의 개인의 완성을 추구하고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데 왜 출가하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가 기성 먼저 출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스님 잘못이 커요. 제 잘못이요? 제가요? 출가는 자유다.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어른께서 출가와 가출은 한 끗 차이다. 아유, 그거 진짜 진부한 얘기인데 내가 설마 그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렸을 어떻게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거 저는 외정시대 때 감동 깊게 들어서. 개그 뭐 이런 거 장군 할아버지가 했을 것 같은 얘기시고요. 그래서 예, 요새 또 복고풍이 유행했잖아요. 출가와 가출은 한 끗 차이인데 표정 보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그거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그 노트 버리고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왜 감동을 받았냐면, 저 19살에 출가했거든요. 근데 일찍 출가하셨고. 예, 일찍 출가했죠. 뭐 그래서 만약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출가지만, 그냥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도 그냥 놀고 먹고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그건 그냥 가출이다.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지금 스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서 지금 자리에 오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스님? 그게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고. 저도 가끔 덕담을 합니다. 예, 스님답지 않아요. 계속 독설로만 살 수는 없어요. 인생이 예. 너무 힘들어. 예. 자유를 위해서 출가했는데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순간 너무나 구속이 많다. 너무나 지켜야 될 게 많고 너무나 울타리가 많다. 예를 들어 계율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불교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적으로, 그러니까는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이 경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절에서 살아보면 아랫사람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구속되는 부분들이 너무 심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개입을 엄청나게 크게 느끼죠. 그래서 자꾸 뭐 빠질까를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은 것 군대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군대의 군기하고 절직 군기가 서로 좀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출가할 때 저희 도반들이 제가 속퇴하기가 제일 좋은 1순위로 꼽은 게 저예요. 아, 속퇴, 환숙이요. 이게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래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셨나 봐요. 네, 저 뭐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했는데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 저 빼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기수가 없어요. 기수가 뭔지 아시죠? 스님만 끝까지 남으신 거예요? 저희 쪽에 한 몇 명 없습니다. 저희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출가할 때 되게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 갔어.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문화인데, 저는 구속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인도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좋으면 그냥 출가하고, 그 다음에 속퇴도 자유로웠었어요. 환속도 자유롭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속퇴할 때는 다 보고하고 하는 겁니까? 근데 율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물러나겠다라고만 하면 그게 속퇴가 가능해요. 그 환계가 그러니까 당신 은사 스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걸로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나가는 걸 자유로 놔도 너네는 안 나가. 자신이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사실 스님 같은 분이 좀 넓게 이렇게 펼쳐줄 수 있으면 그러면 출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제가요? 그럼 누가 하겠어? 스님 책임이라니까 이게 지금 예. 사람들이 출가하지 않는 게 다 스님 책임이에요. 네, 우리 조계종에 출가하지 않는 이유가 제 책임이었군요. 예, 제가 더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야 돼. 예. 그 스님 출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스님은 어떻게 이 출가 인연이 되셨는지 많은 불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진부한 질문인데 스님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절집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스님께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고향, 나이, 출가한 이유. 예, 그런데 오늘 스님께 금기를 깨고 스님 왜 출가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김용표 선생님 김용표 조용기 선생님 수업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동대에서 그 수업을 듣는데 이제 스님들은 왜 출가했는지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수업하기 싫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 영감님들 다 그렇거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선배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딴 사람들은 다 대단한 의의를 갖고 출가를 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모든 중생 제도하리라. 본사 교무를 하면서 왜 출가했는지를 다 이유를 들어보는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근데 거기서는 막 무진장 대단한 발심 출가자들이 막 이렇게 운집해 있더라고. 거기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냥 취미로요? 그 얘기 해가지고 장래가 얼마나 쎄해졌냐면 출가를 왜 했습니까? 아니, 취미로. 분위기가 막 급냉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급냉하는데 그때 그 뒤로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학생들한테 스님만 아니었으면 한 대 줘 박았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으면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취미는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미가 미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미와 직업의 차이를 얘기할 때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고 취미는 지 돈이 들어가도 지가 미쳐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한 게 어떻게 보면 취미 출가. 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정신으로 절에서 살아요. 그리고 제가 월정사에 사는데, 개인적으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 빈 박스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제 방 앞에. 언제든지 짐 싸게요? 빠질 수 있다. 나 빠진다. 근데 하루는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택배로 싸야 된다라는 일반 스님들이 운전면허가 있고 차가 있는 스님은 차에다 막바로 싣기 때문에 별게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면허가 없으니까 박스가 이게 필요해요. 택배 보내야 되죠. 네, 이제 한꺼번에 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박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하루는 누가 박스를 훔쳐갔어. 내가 공양간에서 좋은 박스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놨는데 튼튼한 놈으로 모아놨는데. 백박스 이런 거 내가 좋은 거 갖다 놨는데 그래서 보니까 옆방 스님이 같더라고요. 스님께서 혹시 가셨습니까? 제가 월정사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십몇 년째. 그러니까 저는 출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버티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이야. 저도 왜 출가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물어봐 줘야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혼자 말을 해놓고 이제 자문자답으로 한다, 그죠? 네, 저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저는 출가한 이유가 원래
중고등학교 때 노장 사상을 좋아했어요. 스님도 사면에 관심이 많다 하셨잖아요. 제가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삼현학 해가지고 이제 노자, 장자, 주역. 그래서 저도 노장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원래 철학자가 꿈이었어요. 아마 지금 좀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철학 공부, 특히 동양 철학을 좋아하라 했는데 그때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거든요. 네, 저 낳고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영향 때문에 불교와 굉장히 친숙했고 그런 과정에서 불교 서적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전에는 뭐 금강경 봐도 맨날 수보리 하이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점점 좋은 불교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특히 달마 선종 있지 않습니까? 직지인신 경성성벌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 거기에 제가 몽땅 그냥 온 몸과 온 마음이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머리 깎고 이 길을 가야겠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제도해야 되겠다. 아까 스님이 얘기하신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19살에 저도 출가하게 되었어요. 스님. 스님 인도 많이 가보셨어요? 델리 박물관 한번 가봤어요. 거기 부처님 사리. 예, 부처님 사리 뵈러.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 사리 중에서 최고의 A급입니다. 예. 가장 근사한,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가장 족보가 뚜렷한 그래서 그런 데를 가셔서 참배를 하셔서 이렇게 얼굴이 좋구나. 참배하러 가기 전에도 얼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랑 절대 제가 신도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광호 스님하고 같이 녹화하지 말래. 왜요? 스님 얼굴이 너무 좋아서 제가 네. 늙어 보인대. 아닙니다, 스님. 예. 스님도 훤하십니다. 예. 물 한 잔 마시고 해야겠다. 근데 스님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19세론, 29세론. 19세도 있고 29세도 있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스님 생각에는? 스님, 북방불교에서는 19세론이 있고 그리고 남방불교는 29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스님 방송에 또 즐겨보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는 19세론이 맞다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라울라 나이하고 그게 잘 맞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6년 태아설 있지 않습니까? 라울라가 6년 동안 야쇼다라 공주 엄마 뱃속에 있었다. 왜냐면 나이 차이가 안 맞거든요. 예.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29세면 그때까지 아이가 없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하셨을 때만 해도 애가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안 태어났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결혼했으면 부처님이 17세 아니면 19세 이게 결혼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정도는 됐다는 얘기인데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여자들까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면 시험관 수수 시험관이요? 너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10년 동안 지금 아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19세가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닌가. 그리고 29세면 지금 29세가 아니에요. 그때는 29세면 중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중반 정도 아니면 50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활력도 없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상태가 좀 메롱이 되니까 뭘 잘 못하겠어요. 예. 근데 뭔가 투쟁적이고 새로운 거를 개척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흔히 49년 설법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도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스님? 35살에 출가해서 80에 세상을 떠나셨으면 45년 설법이잖아요 할 때 19세 출가론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불자님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19세 출가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간혹 스님 그러면 19세가 맞을까요? 아니면 29살 29세가 맞을까요? 하면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능구렁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답을 내리기보다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법을 설하셨다.
그것에 의미를 두자. 이렇게 저는 좀 살짝 빠져나가죠. 예. 근데 그 출가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개인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계속 그 논쟁에 휩싸였는데, 이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게 집단주의 문화가 동아시아가 너무 강해서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주의를 전부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밀어붙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를 정확하게 구분하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이 개념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책임감이 굉장히 많은 위치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 분명히 출가는 큰 의미가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출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자유다. 그리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셨지만 공부하고 싶으면 출가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스님 좀 진지한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 요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출가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출산율도 다 저하되고 있고, 또 출산율 저하되는데 우리들이 또 한몫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 이 좋은 유전자를 지금 남기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좋을까? 도움을 주는 것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단종되는 게 맞다. 이 모델은 단종 정도가 맞다. 약간 사회 부적응?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또 스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출가자가 줄어드는 부분, 행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견지명을 가지시고 논문까지 쓰신 또 이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제가 아셔. 스님 팬이라니까요, 스님. 저 광우입니다. 스님, 그러면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스님께서 좀 한마디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저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지요? 제가 스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 교육받는 스님들한테 출가는 낭만이다. 낭만과 멋. 그래서 해남 미왕사에서도 했었고 얼정사에서 했었는데 청년 출가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가도 만만치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직장을 가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뭐 취준생 아니면 공시생 뭐 이런 애들이었었거든요. 선생님 되려다가 한 두어 번 떨어지고 가야 되나 계속해 이게 내 길인가 아닌가. 너무 직설적인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험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한두 번 떨어지니까 네. 계속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되나? 이게 고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선호도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뭔가를 좀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게 단절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그게 외부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포스터나 이렇게, 쓸데없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포스터나 붙여가지고, 출가는 행복입니다. 뭐 이런 거, 이 정도 갖고 절대 먹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끊임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구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젊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BTN하고도 사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BTN 유튜브나 이런 것도 젊은 유튜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유튜브가, 스님도 유튜브를 하시지만 유튜브가, 유튜브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인데 걔가 무슨 판단을 하냐면 이건 젊은 사람들 용이야.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 용이야. 이래가지고 아예 나눠버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다가 젊은 걸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채널 자체를 분리시켜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포괄하는 관점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선시대 때 생각해보면 삥을 뜯겨가면서 정부에 계속 삥 뜯기면서 이 절들을 다 유지한 거예요. 예. 뜯겨가면서. 제 아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경복궁이 불교문화재래.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무슨 스님들이 끌려가가지고 부역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못 알아들었는데 다 그게 스님들이 만들었대요. 임진왜란 때 실컷 스님들이 지켜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무너진 산성을 다 또 보수를 시켰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사실은 문화재급 사찰들은 전부 그때 다 완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지금 현실이 훨씬 나아졌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적인 시각들이 더 날선 비판이 있어야 돼요. 자기 비판이 없으면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게 마지막 그나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이러는데 목마를 때 우물 파면 더 빨리 죽어. 더 빨리 탈진되는. 더 빨리 죽어. 이렇게 힘있게 비판할 수 있을 때가 지금 맞아요. 바뀔 수 있을 때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판조차 사라질 때 그때가 우리가 무너지는 때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비판들이 좀 많았었고 지금은 아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슬프긴 한데 부처님의 출가 정신, 그 창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살에 출가할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버지께서 또 많이 권유해 주셨어요. 당신이 스님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 스님이 저 외아들인데 저 하나 달랑 남겨놨을 거 얼마나 신경이 쓰이셨겠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사주팔자 잘 보는 스님한테 제 사주를 물어보면 출가하면 큰 스님이 될 거다. 그 얘기에 꽂히셔가지고 이제 뭐 큰 스님이 될런지는 모르겠죠. 배가 커서 큰 스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시타선인이 있었네. 아시타선인이 네. 있었어. 그래서 출가를 많이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우리 아버지 스님께 스님, 항상 스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스님.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저 출가시켜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는 어린 놈, 젊은 놈, 내가 막 억지로 출가의 길로 내가 밀어넣은 건 아닐까라는 약간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녹아 사라지면서 아버지 출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감격에 벅차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극락과 천당이 있다면 저는 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이 극락이고 천국이다? 실제로 아니 이거는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편하게 살았어요. 예. 저는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스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누가 우리 방송 보고 출가했는데 몇 년 후에 전화 와가지고 쓴들 말만 믿고 출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면 이거 뭐라고 하실 겁니까? 괜찮아, 우리 딴 점을 옮길게요. 왜 그 보험 같은 경우가 그렇대잖아요. 중고차는 이렇게 샀을 때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이 오는데 보험은 한 10년, 20년 뒤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게 잘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대요. 없는 번호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옮겨 다녀야지. 이거 제가 또 포장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출가하면 자유롭고 너무나 좋지만 출가한 뒤의 삶도 결국은 나의 책임과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이 좋으신 많은 분들, 많은 젊은 분들 꼭 출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장을 끝내죠, 스님. 스님, 우리 한국 불교는 음력 2월 8일이 또 출가제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부처님께서 80살에 열반에 드시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또 음력 2월 15일이 또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그 날짜가 묘하게도 이제 7일에 일주일이라는 그 7일에 그런 날짜의 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간에 우리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뭐 그 주간에 과연 어떤 수행, 어떤 신행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출가 열반 제일 주간 이렇게 아마 제가 조계종에서 쓰는 표현으로 원래 발심 대정진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었다가 그걸 수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만 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통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런 정통이 있었군요. 근래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다는 거는 사실은 고려 후기 때 무신정권 때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제일 때는 나팔죽이라는 죽을 먹는, 그러니까 그게 유미죽, 수자타의 유미죽을 부처님께서 전용하는 드시고 성도를 이루셨던 그 예. 죽이요. 그래서 그걸 나팔죽, 왜냐면 12월을 예전에는 나벌이라고 했었거든요. 나벌 8일에 먹는 죽. 그러니까 초파일, 나팔일 이렇게 불렀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나팔죽을 먹는 게 있었고, 출가 열반은 하나로 묶어서 이게 패키지 상품으로 마트에 가면 이렇게 우유 같은 거 사면 하나씩 엎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 플러스 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간으로 이렇게 정진을 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삼국유사에 보면 그때 이제 흑륜사에서 탑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연 감호조에 나오는데 그거 진짜 진기한 이야기예요. 탑돌이를 하다가 눈 맞는 이야기. 아니 부처님들에서 탑돌이 하다 눈이 맞다고요? 흥미진진한데요? 그 흑륜사에서 그런 식으로 근데 또 하필 눈이 맞았는데 그게 호랑이가 변신. 아, 저 그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죠. 맞아요. 호랑이 부인이. 아, 애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웃기냐면 웃긴 얘기인가요? 선생님 저 가슴 아프게 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절에서 탑돌이 하다가 눈 맞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또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하필 또 호랑이를 만날 확률이. 전설의 고향에 보면 여우가 많이 나와도 구미호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고. 변신하는 거는 여우가 1위고 2위가 뱀이거든요. 우리 전통에서 보면. 근데 호랑이 변신을 또 만날 확률이 도대체 이게 얼마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겠지. 그렇게 해서, 탑돌이 하다가 예전에는 참 이게, 근데 스님. 졸오빠가 있었는갑다. 뭐 이런. 탑돌이 하다가 눈 맞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 확장하면 그 절에 청년에 와가지고 청년 불자들끼리 이렇게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졸오빠 뭐 이런 건데요. 교회 오빠 아니고 졸오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은데, 근데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절이 도심 안에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탑돌이가 보통 야간 행사거든요. 해 떨어지고 난 뒤에 등을 다지고 돌아야 되니까, 지금 산사 같은 경우에는 탑돌이 전통이 끊기는 게, 그게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흑륜사 같은 경우도 그게 도심사찰, 청교님 흑륜사가 도심사찰이라서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원래 이름은 복회라고 해가지고, 복을 모은다. 공덕 마일리지를. 복을 모은다. 네, 뺑뺑이 돌리면서 계속 마일리지를 땡기어서 잭팟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김연이 그렇게 해서 잭팟을 터뜨려서 호랑이를 잡고 결국은 벼슬을 살더라. 근데 스님 대화 나누면서 느끼는 게 스님이 저보다 더 신세대 같으세요. 말투가 참 저렴하지. 아니요, 예.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말살법이신 것 같아요. 제가 스님하고 방송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또 비호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스님. 영험담은 또 스님 전문 아니에요? 가피 이거 지금 갑자기 그 김영감호 얘기를 좀 더 확대할까요? 예,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스님, 이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이제 수행 주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탑돌이 같은 거를 하면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탑은 닮아갔으면 좋겠다. 네, 탑이라고 저 그런 하는 말 거는 되게 좋아합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흑륜사라고 하는 절은 그게 이제 불교 최초의 신라 시대 불교의 최초의 절이잖아요. 그 2차도 흑룡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 지금 이제 경주 톨게이트 나가면 거기를 흑륜사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 서막에 있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쪽에 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절은 사실은 영묘사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은 경주 공고짜리를 흑륜사로 그렇게 경주 추정을 공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저 답사 답사 전문, 예, 사찰 문화 전문. 예. 네, 그래서 쏘댕기기 우리 싸돌아다닌다고 쏘댕기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자님들께 항상 이제 연부를 많이 하라라는 권유를 하거든요. 저도 연부를 많이 해라. 아까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야기가 부처님 닮아가게. 사실 우리가 본래 부처고 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지만 사실 머리로는 내가 부처인 걸 알아도 몸과 마음으로는 그게 잘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본래 부처인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지금 젖어 있다, 물들어 있다. 그래서 꾸준히 닦아가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걸음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탑돌이도 부처님 닮아가기, 그리고 한마디 한 구절 연불도 부처님 닮아가기,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도 부처님 닮아가기, 예,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렇게 쏘댕기기 모임을 가지시면서 부처님 좋은 절터를 다니시는 것도 부처님의 그 향기와 기운을 느껴가는 부처님 닮아가기 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일리지가 좀 부족해요. 스님 돈 많으신데요. 그거를 아니 좀 해보니까 예. 몸이 느껴. 몸이요?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 저 그 말씀은 몸이 실제로 해보니까 내 몸에 복의 마일리지, 선업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실제로 느껴진다는 거죠, 피부로. 이런 거 불자님들이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사는 절이 아닌 모든 절의 복전함에 저는 이 복전함에 진짜 놓습니다. 예. 놓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 뒤로 약간씩 삶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감하는 게 저는 스님들한테 밥을 많이 샀거든요. 스님들한테 밥을 많이 샀는데 몇 년 지나면서 살의 과부가 온 것 같아요. 살이 쪄가지고 옷이 안 맞아요. 근데 스님 아까 복전함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사찰 갈 때마다 꼭 복전을 올리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걸까요?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 이러면 제가 채워주겠는데 내가 그래서 많이 받았나?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하면 나 눈물 나. 맞장구 쳐봐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스님이 맞장구 쳐주셔야 돼요. 하여튼 자, 불자 여러분, 자연 스님께서도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저 광우도 어디 성지순례 갈 때마다 부처님 전에 복점을 정성스럽게 복전을 올렸더니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장 잘 됐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에다반이라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르는 이 8일 동안 무에다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차 공양, 그러니까 무료급식,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양 그렇죠, 올리는 거. 예. 무에다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해가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라는 뜻이고 다반은 밥하고 차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항다반사 하듯이 일상적으로 차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베풀어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본을 순환시키는 옛날의 방식이거든요. 순환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접촉할 접촉면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고 절에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가져가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을 때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진정 네 거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도 가족도 다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이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업, 업이지 않습니까? 복이죠. 예. 자기 복으로. 그래서 가족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언제나 경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세상 변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가나 주가나 금값이나 달러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데 어디에 좀 집어 넣으셨습니까? 우리
저희 아버지가 사실 사업가라서 제가 아버지가 경영가셨. 사업 쪽 이게 피가 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가 안 했으면 저는 펀드 매니저를 했을 거다. 이상하게 어울립니다. 네. 이상하게 어울린다고 하지 말고 그냥 어울린다고. 이상하게 방점을 넣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치밀해 출가자가 더 보이잖아요. 어울리시고 출가자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의 흐름. 예. 예. 왜냐하면 그러야만 그런 걸 인지해야만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언제나 자산의 분배라는 걸 얘기해요. 경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넣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분배해라. 그래서 현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지만 단 연세가 드시면 더 이상 당신이 살 날은 얼마 안 남았고 이걸 즐길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불교가 굉장히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포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나이를 굉장히 오래 사는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84세인가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90세로 올라간다는 통계가 벌써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100까지 올라갑니다. 100세 수명 시대. 세 단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70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길이 30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저는 그게 연불과 기도의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자기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같이 진정한 노후 대책, 그렇죠. 정신적 노후 대책, 연불, 기도, 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양 올리는 거. 그럼 저만 없어 보이잖아. 저만 너무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거. 속돼 보이잖아. 아니, 중요한 겁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양을 올리면 보시를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근데 진정한 공양과 진정한 보시는 결국 이 마음의 간절함과 마음의 정성이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스님. 그래서 이 출가 제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불자자로서 수행하고 공양 올리는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자연스님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야말로 진정한 내 거다.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엄만이, 선업만이 내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 자연스님 모시고 출가제를 맞이해서 재미난 특집 방송 저희가 준비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서 눈에서 지금 눈물이 맺힐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자연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스님. 개인적으로 사실 스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한 거는 처음인데요. 스님과 얘기를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기존 프로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그런 포교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난 우리 PD님 얼굴을 못 잊겠다. 나 눈물 났어. 너무 재밌어서 눈물 났어요. 재밌었죠? 네. 네. 근데 이걸 그대로 못 내놓는 게 아쉽다. 몇 개 편집 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의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